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똘똘 뭉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꾸 잡음이 들려오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현주가 매불쇼의 등판에 해명했는데 역대급으로 당황하는 최욱의 모습과 함께 채팅창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리얼미터에서조차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인데 현 상황을 함께 돌아봅니다. 먼저 이승만 학당 강연 영상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따로 저희가 특별히 재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다 봤거든요. 봤는데 핵심 그 전에 네. 그걸 이제 지금 문제가 막 된 거는 네네. 리박스쿨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막 된 거예요. 네. 일단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근데 매불쇼에서는 리박스쿨이라고 명확하게 명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했지만 네. 그러나 이제 잘 아시다시피 모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짤에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리박 언주다 그다음에 네. 저를 비롯해서 이번에 합당 반대에 앞장선 사람들 리박 세력이다. 막 이렇게 매불쇼에서는 전혀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 근데 않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리박스쿨 저는 리박스쿨이라는데 뭔지도 모르고 또 이게 왜 돌아다니는가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리박스쿨이 최근에 이제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윤석열 내란 세력에 의해서 내란 세력의 어떤 그 여론 조작을 하는 단체로 이제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거고요. 네. 철저히 이것을 수사를 해서 맞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제 리박스쿨에서 강연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유튜브에서 시작이 돼서 이게 막 폭발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단체에 제가 관여가 돼 있다. 이거 엄청난 충격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것이 이 폭발이 됐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이것이 떠돌면서 마치 제가 진짜 리박스쿨에서 강의도 하고 거기에 뭔가 연관된 사람인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리박스쿨이 그런데라는 의혹이 제기된 걸 모르고 그냥 있다가 또 거기다가 그런데 처음 나온 영상들이 그냥 찌라시 비슷한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런 작은 곳들이라서 굳이 내가 이거 대응할 필요가 있겠냐 하고 놔뒀죠. 근데 보니까 리박스쿨이 굉장히 심각한 곳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수사를 해서 엄벌에 처해야 하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럼 우선 뭐냐 하면 여기서 지난번 영상을 보면 리박스쿨하고 연결짓는 듯한 어떤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네. 저는 그것이 이제 근거가 없고. 요거를 논의를 좀 좁혀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무한정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아니니까 그거부터 얘기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그거는 제가 요거는 정리를 할게요. 네. 리박스쿨의 손여숙 대표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손여숙이 관련되어 있는 유관 단체가 프리덤 칼리지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곳에서 이현주 의원이 강사진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불쇼도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곧 리박스쿨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갑자기 여기서 처음 나온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리박해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서 방송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저는 리박스쿨에서 강의한 적도 없고 거기에 아무 관련도 없고 전혀 모르는 단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이 그 프레임 자체가 무슨 뭔가 이렇게 그 여론 조작 이런 거하고 연결이 자꾸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끊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많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마치 제가 리박스쿨에서 강사로 있었다. 이런 식의 프리덤 칼리지라고 하는 손여숙이 대표로 있었던 곳이에요.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강사진으로 이름이 올라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니 보세요. 저는요 거기 무슨 전임 강사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제가 모르겠어. 워낙 저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여기저기서 강의를 많이 불러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갔다 하더라도 2019년에 이럴 때일 거야.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윤석열의 리박스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논지를 구별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무슨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 강의를 가더라도 거기에 대표가 누군지 그런 거 내가 신경 쓰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누가 연결해서 와서 강의해달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승만 강의도 아니고 보니까 저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박정희 강의라고 돼 있던데 네. 그런 교실에서 저를 초청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겠죠. 네. 그러면 제가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저는 보수 진영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보수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그 당시에 보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좀, 예를 들어서 의원님 죄송한데 예. 저희가 또 준비된 코너도 네네네네. 많고 출연자분들이 그러시죠. 많으니까 조금 네. 좁혀서 갈게요. 그래서 하여간 거기까지 그러면 일단 리박스쿨 말씀드리고 관련해 가지고는 그건 뭐 저희가 이제 분명하게, 매불쇼에서 리박스쿨에서 강의를 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그런 없습니다. 연결을 저는 막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거기 갈라서 무슨 저희는 대표가 말씀을 드렸던 저 보세요. 것이고. 어떤 단체의 예. 대표가 저는 몰라요. 그 사람 모르는데 네네네. 그 사람이 어디서 대표로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 다른 단체를 또 만들어서 네. 그럼 내가 그게 어떻게 알겠습니다. 연결이 됩니까? 연결되는 네.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네네네. 이제 극우적 역사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상이 이것도 이제 존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다 봤거든요. 봐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이승만을 건국의 대통령으로 이제 칭송을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대통령 그리고 공산화를 막아준 고마운 대통령 그리고 조금 흠결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매우 고마운 대통령 우리가 주객이 전도돼서 이승만을 평가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줄을 네. 이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거기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어떤 강의를 네. 봤는데 네네네. 그게 뭐냐면 이승만 기념사업회라고 지금 이승만 기념재단의 전신인 단체예요. 거기에 그건 법적 단체입니다. 근데 그 단체의 산하 학당에서 강의 요청, 그러니까 이승만 기념사업회에서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한 거예요. 네. 신철식 이사장이라고 그 당시 있었거든요. 지금도 기념재단에서 종사를 하고 계세요. 그분은 이제 굉장히 유력한 이제 보수 인사인데 이분이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 산하 스쿨 같은데 학당이라고 하는데 가서 강연을 네네.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하냐 공과를 다 인정해야 되고 잘못도 있지만 이런 장점도 많이 있다라고 하면 쭉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점을 좀 부각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승만 기념사업회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승만 좋아하는 사람들 팬들 모여 있는 데서 강의를 하는데 네네. 제가 거기서 잘못이 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점도 많다라고 하는데 잘못을 중심으로 막 강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 이승만 기념사업회라 제가 김대중 기념사업회 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단점이 서로 있다 하더라도 장점만 주로 얘기하지 거기서 왜 제가 비판을 합니까? 저는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 그다음에 거기는 제가 보수 진영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은 거기 당사에 이승만, 박정희 그 사진이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사진 올려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좋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거 왜 이렇게 과를 더 얘기해야지. 지금 저는 과를 더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지어는 그럼 제가 그리고 역사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바뀐 게 아니라 네. 저는 공과를 다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그런데 근데 예를 들어 이승만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국민들을 이제 역사 논쟁을 학살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거를 굉장히 어떻게 심각한 주객을 문제죠. 전도하면 안 된다는 표현이라는 그러니까 것은 공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객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런데 이제 제주 4.3으로 대한민국 그거는 국민들을 말씀 학살을 잘하셨는데 했고 제가 제주 보도연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거는 학살을 굉장히 시켰습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예. 제가 제주 4.3과 관련된 강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만 비판만 줄기차게 합니다. 공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한테 견해를 묻는다면 저는 전직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노무현, 김대중 모두 공과를 함께 봐야 된다. 그리고 건국 대통령으로서 공 그리고 공산화를 저지한 공 이런 건 인정해야 된다. 토지 개혁이라든지 그런데 4.3이라든가 이렇게 보도 연맹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이어받고 어떤 것은 극복하고 해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그 세계관에 대해서 역사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요. 네네. 아마 기억이 이것만 자꾸 오늘 부각이 되니까 그런데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홍범도 장군 이 문제 나왔을 때 제가 국민의힘 안에서 비판을 막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패륜적 행태를 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국민의힘 안에서 제가 비판하다가 욕을 무지하게 먹었거든요. 네네. 제 얘기는 뭐냐면 제가 어떤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그거 외에도 오염수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후쿠시마 오염수 저 네. 국민의힘 소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걸 굉장히 비판을 해가지고 또 욕을 먹었어요. 제가 잘 알고 아니 그러니까 있죠.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저는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오염수 문제는 국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문제도 일본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을 학살한 거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이라든가 또는 뭐 토지 개혁이라든가 잘한 부분도 있다라는 건데 제가 그 영상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사업회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공이 너무 부각된 그것은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국민의힘에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이었기 네네.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해서 생각해 네.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와서 있는 제가 지금 이 시점에 혹은 요 근래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의원님 이제 네, 네. 그 역사관이라는 것은 내가 놓여 있는 자리에 따라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바뀌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때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의원님의 입장을 더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재 입장?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막 해내가지고 저 이현주 나쁜 사람 이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이현주 의원님의 역사관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좀 좁혀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네. 제가 그 강연을 한 게 2019년이고요. 그 뒤에 거기 무슨 관계자 중에서 어떤 분이 무슨 뭐 위안부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망언을 하시고 한 게 있었어요. 그 무슨 반일 종족주의인가 뭔가 하는 책을 써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와서 축사해 달라고 하길래 제가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어쨌든 그때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제 역사관이 궁금하시다고 그러면 저는 이승만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의 공이라든가 또 특히 미국과의 한미동맹, 토지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4.3이라든가 보도연맹이라는 학살 부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저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그 영상 본 것 중에 또 하나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던 장면이 우리 그 일본의 그 식민 지배에 대해서 의원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주인 없는 나라에 일본이 접수한 것뿐이다라는 발언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신가요? 주인 없는 나라에 네. 주인 없는 나라에 그 발언은 일본이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전에 구한말 시대에 맞습니다. 네. 이 위정자들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제 한 얘기고요. 그거를 갖다가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일본 지배나 이런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저는 반발하고 비판을 계속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2010년
2015년인가 하여튼 제가 이제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전후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한 발언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굉장히 강하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기념사업회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이승만 위주로 얘기를 하고 그 팬들한테 좀 이렇게 어필하려고 네. 좀 했는데 그때는 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예민하다라는 생각을 못했으면 그것은 제가 좀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는 제가 그쪽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쪽 진영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은 솔직히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시잖아요.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우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양면을 다 봐야 된다. 하나만 보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건국의 공은 인정해야 된다. 물론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저 이해를 해요. 정부 수립이냐 건국이냐 네, 뭐 그런 건 있을 수. 저는 뭐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면 그거는 너무 복잡해지고요. 네네. 네, 그건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여하튼간에 잘한 것은 인정하고 잘못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 어차피 돌아가신 분들인데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중점을 두자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저 이렇게 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외연 확장을 해서 중도나 중도 보수층에 대해서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이런 보수층이 갖고 있는 인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저는 뭐 충분히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 갖고 있는 정보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그렇게 표현하면 또 상처받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 이해한다니까. 그걸 감정적이라고 표현하면은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거를 그분들을 하나하나 얘기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지. 네. 이거 너는 생각이 다르잖아. 너는 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가 어떤가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공과를 냉철하게 이렇게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얻을 것은 얻고 버릴 것은 버리고 비판할 것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나쁜 것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사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상대 진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과를 다 인정하는 태도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너무 이렇게 무슨 청문회 하는 것 같아. 제가 무슨 대통령 선거 나왔어요. 그래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아니고 수석 최고위원이 아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다룰 이유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무슨 네. 지금 이제 사상 검증하는 건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네. 이건 그리고 평가를 역사관에 그러니까 대한 이야기인 거지. 공과에 대해서 제가 공을 인정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과를 제가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은 공대로 인정하자라는 거고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보니까 최우 씨가 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불편해요. 네네네. 그런데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역사는 양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그 묘소도 참배를 했어요. 그 정도의 어떤 생각 정도를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묘소에 같이 참배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역사에는 이제 양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고 상대 진영이 대통령이지만 공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여야 우리가 국민 통합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저는 진정 그 의식이 막 뚜렷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런 어떤 진영 논리에 너무 갇혀서 있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토론해서 만약에 얘기 들었는데 그 부분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고칠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네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역사 얘기만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역사의 어떤 역사 시간. 왜냐하면 큰 이제 줄기가 그 두 가지 이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래요. 예를 들어 아까 네. 이제 뭐 리박스쿨 뭐 저희는 그렇게 직접적 그거 연결 전혀 지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여론 조작 단체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심각한 문제이기 말씀을 때문에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그걸 한동안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거하고 연결을 예. 하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그런데 이제 거죠. 사실 봤는데 그거는 손효숙 대표가 양쪽 다 대표였던 사람인 그건 제가 거야. 모르죠.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 그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네. 제가 도는 그 영상도 이승만 영상도 그 단체도 아니에요. 네. 이승만 기념사업회의 소속 스쿨이라니까요. 학당.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가 저는 또 그마저도 거기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사관이 나하고 조금 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맞다라는 충분히,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는 좀 이제 어쨌든 충분히 전달된 것 나중에는 같으니까. 저는 가지 않았어요. 네. 사람은 계속 변하는 거 아닙니까? 네. 발전하는 거고. 네. 그죠? 제가 겪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제가 윤석열 욕하고 막 비판하고 세계관 욕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불편하다 너 때문에 네. 막 저한테 비판하더라고. 왜 윤석열을 비판하느냐. 윤석열의 알겠습니다. 세계관을 비판하느냐. 네. 그건 다 기사가 있으니까 제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굉장히 서운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한테요? 네. 그래요? 근데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의원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제 얼굴에 저도 침뱉기예요. 의원님이 그거는 예. 서로 간에 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저한테 온 거지. 도움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만약에 의원님이 비판의 여론이 많아지면 저도 일정 부분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제가 네. 여기 이제 함께 하자라고 해서 복당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저는 보수 진영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어떤 공과에 대한 비중이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넘어갔고 제가 그때 사과도 다 했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그 이후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너무 자. 지금 막 옛날에 19년 걸 가지고 자꾸 캐물으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거를 뭐 어떻게 뭐 그때 이현주를 제가 뭐 죽일 수도 없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네. 우리 의원님과는 네. 여기에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거는 안 해요? 어떤 거요? 저기 영상 조작된 거. 영상 조작된 거? 네네. 고성국 TV에 네. 무슨 저기 자막이 있잖아요. 자막이 원래 원본에 없는데 그거는 그 자막을 달아가지고 네. 전혀 다른 내용. 그 내용은요. 우리가 다루지도 완전히 않았어 딴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아니 그거 나름대로 제가 공부를 해요. 그런 다음에 제가 걸러서 해. 체육 대표가 체육 MC가 그때 그걸 인용을 하셨어요. 뭘 인용해요? 그 영상을 인용하셨어요. 그 영상의 자막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고성우 TV에 네. 제가 일시적 좌파가 돼서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네. 무슨 제가 마탈입니까 무슨 그래서 무슨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겠다. 네. 근데 그게 그 자막이 원본에 아예 없고 제목도 없고 돼서가 아니라 됐어예요. 일시적 좌파가 됐던 사람들을 내가 설득해서 외연 확장의 의미에서 나는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고 나는 밖에서 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저한테 제가 탈당하고 이렇게 무소속으로 있을 때 저한테 너 저기 이 국민의힘에 우리랑 같이 하자라고 계속했는데 제가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그 당이 믿을 수 없다 그 당을. 근데 난 밖에서 내가 어떤 그 일시적 좌파가 됐던 나처럼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밖에서 우리는 활동을 하겠다. 이게 외연확장이고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네.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네네. 그거를 마치 내가 일시적 좌파가 되어서 그래서 민주당에 가서
이렇게 뭔가 설득해서 내가 민주당을 뭐 이렇게 국민의힘으로 갖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돌고 있더라고. 완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때요 국민의힘에서 영입 제안이 있었는데 안 가고 계속 버티던 중이었는데 그 다음에 국민의힘으로 겨우 가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점은 국민의힘으로 가기 전의 알아요. 시점이에요. 예, 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죠. 근데 네. 그 자막을 갖다 입히고 제목을 갖다 입히고 이렇게 해서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저를 마치 마타리 같은 사람으로 아유 그런 영상 저희 말이에요. 틀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근데 그때 그런 네. 얘기를 하셔서 아니 그 영상도 지금 준비돼 있어요 지금. 그 영상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아니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다시 준비를 해놓은 게 있다니까요. 그거 우리가 하지도 않았다니까 그런 거는. 예, 그 정도로 네 시간이 지금 출연자들이 저렇게 지금 적체돼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네 여기서 일단은 좀 하여간 마무리하도록 어쨌든 하겠습니다. 저기 네. 좀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같은 진영인데 네. 그렇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문제를 이제 안 삼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하니까 네. 너무 명백한 허위 사실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없는데. 네, 시간이 없지만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참. 진영별로 사실이 달리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에서 ARS 지방 여론조사를 더 좋아한다 그러죠. 리얼미터가 ARS로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 리얼미터 조사 나온 거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4주 연속으로. 저희가 이제 숫자들에 많이 이제 천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사 기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숫자인데요. 다만 그 추이를 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4주 연속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리얼미터의 분석은 코스피 5,800 그리고 뭐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등 이 부동산 관련된 이슈와 주식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특히 경제 활동의 주축인 40대와 부동산 현안에 민감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라는 또 분석이 나왔어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부동산이라든지 관세라든지 경제 부분을 좀 타격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웠다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타겟으로 하는 이 부동산, 관세 등 이 경제 이슈가 이번 선거에서 유효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지금까지 이미지를 보면 이제 그 부동산에 묶여 있었던 또 부동산 하면 전통적으로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민주 진보 정부 때 많이 올랐다 하면서 손을 대려고 하다가도 못 됐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깨는 거기에다 이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시킨 바로 코스피 이제 6,000을 거의 코앞에 두고 오늘도 종가가 아마 5,850대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완전히 전환시켜 왔기 때문에 뭐가 붙었냐면 앞에 수식어가요. 유능한이 확실히 붙어 있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 부분이 확실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프레임을 만약에 경제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그냥 자멸하는 거죠. 예. 그 지금 유능한 경제 이 프레임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반년여를 오면서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전환시키면서 생긴 거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부분을 경제 쪽의 프레임을 짠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실책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 중에 6.3 지방선거 승패의 기준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다. 여기에 장동혁의 정치 생명이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서울, 부산. 우리 김규현 변호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서울, 부산 중에 하나만 사수를 하면은 자기는 그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기는 거고 본인의 이제 정치 생명도 연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레임을 지금부터 짜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죠. 너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고 분위기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 먹지 못하면 지는 거다. 마치 이런 지금 식으로 기준이 너무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사실은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런 거라서 사실 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불리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장동혁 그러니까 말 대표가 그대로 지금 압도를 해야 된다.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압도해야 되는 거죠. 다 이기죠. 하나라도 지면은 지는 거다. 반면에 그럼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하나만 이기면 이기는 거다.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극우나 윤호개인을 절연하지 않고 오히려 그쪽에 계속 천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거기에 기반한 하나만 이기면 된다라는 거에 지금 올인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뭐 말하자면 이제 선택과 집중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압도를 해버리려면 가장 완벽한 건 TK까지 먹어버리는. 뭐 말하자면. 그런데 이 설 연휴 전에 조사됐던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요. TK 지역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률로 나왔어요. 32%.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도 긍정이 부정보다 높았습니다. 긍정이 49, 부정이 39. 대구시장 선거만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후보가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나온 인물들만 주호영, 윤재욱, 추경호, 최은석, 유형아 의원 등이 있고 여기에 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까지 이름 거론되고 있으니까요. 뭐 늘 얘기한 것처럼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다 뭐 등 공천만 받으면 된다라는 그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구에서도 분위기가 확실히 뭔가 좀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이제 김부겸 이제 전 총리를 여론조사에 들어간 거 보면은 굉장히 압도적이지 않지만 굉장히 경쟁력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김부겸 총리가 이제 실제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대구의 분위기도 저는 충분히 민주당에도 아주 불리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워낙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 충분히 대구 시민들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국민의힘에 후보가 많잖아요. 지금 보면 다 하나하나 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기라성 같은 분들 아니십니까? 주호영, 윤재욱, 추경호, 최은석, 유영아, 이진숙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경선에 주목합니다. 이 경선이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인데 이분 하나하나 분들이 다 히스토리가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선하는 과정에서 저는 팩트로 서로 조질 것이다. 이 국민의힘의 특징은 뭐냐면 지들끼리 싸울 땐 팩트로 조져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 대구 시민들도 아무리 우리가 남이가 하겠지만 뭐 이진숙 빵지도 나오고 뭐 추경호 내란 공범한 거 나오고 이래저래 다 나오게 되면은 그 대구 시민들도 현명한 판단을 하시게 된다면 그 경선 과정에서 만약 민주당만이 불리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의 또 하나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행정통합입니다. 뭐 대전 충남, 그 광주 전남 그리고 대구 경북이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대전 충남 케이스를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대전 충남은 지역 통합을 얘기했던 게 국민의힘.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전시장도 충남지사도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인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슈를 던지고 나서는 오히려 지금은 또 반대를 해요. 네네. 겉으로는 이 특별법에 중앙정부의 행정이나 재정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명시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하면 뭐 우리가 불리할 것이다 등등의 그 견제의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네, 행안부가 이제 실무를 주관을 하고 지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에 이제 보조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 전남 뭐 대전 등등의 이제 각종 행정통합 관련 토론에 거의 뭐 전담 차출이 돼서 많이 토론을 해보는데 대전 충남은 애초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충청 광역연합이라고 그래서 먼저 제안을 했었죠. 이미 광역연합체로 60명의 각각 15명씩 공무원 파견해서 연합체로 구성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었습니다. 대전, 충남이 다. 그런데 작년 12월 5일 날 대통령께서 그래 하자 하고 이제 딱 받으니까 그다음부터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역에서 더군다나 그 뒤에 이제 매년 5조씩 4년이 계산상 산술적으로 이제 20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처음에는 또 이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이제 갔고 그랬는데 토론을 하면서 점점 반대 여론을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만든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성일종 의원 안이 약 300여 개의 어떤 특례를 요청한 안이 있었어요. 법률 초안이. 그중에서 대략 4분의 3 정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중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린벨트 이런 거는 국가가 통합 관리하던 거잖아요.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합 관리하는 거, 각종 규제 개혁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행재정권. 그런데 요번에 이제 딱 코를 거는 게 재정권에 있어서 완벽하게 이제 독립을 시켜달라 이런 건데 정부 부처랑 협의하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기재부라든지 각종 부처들과 이 부분을 다 그냥 무조건 다 우리가 쓰게 해달라 이제 이런 부분으로 코를 거는 거예요. 그 정도면 저기 독립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사실상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론이 점점 여론 조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조사한 걸 보면 이제 부정이 높게 가는 최근 한 2번 여론조사 제가 본 게 이제 부정이 더 많게 되는 이렇게 이제 여론이 돼버렸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통합을 먼저 주창해 놓고 거꾸로 지금 반대를 하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광주 전남이 아마 케이스가 모범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예. 만약에 광주 전남이 됐는데 대전 충남이 장들이 하자고 했다가 자기들이 반대를 했다. 광주 전남의 현실적 혜택이 눈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뒤에 아주 난리가 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 이제 무리한 요구를 자꾸 걸면서 이제 반대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것까지 받아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뭐 주 방위군처럼 막 군대도 갖겠다 막 이런 걸 요구할 건가요?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은 지방이 계속 소멸하고 있는 현상 자체는 사실이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든 타파해 보겠다고 지금 광역권으로 묶어서 가겠다는 건데 이거를 여러 가지 뭐 무슨 자기들의 어떤 당략적인 문제 때문에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건 국민들한테 좋게 보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 행정통합 관련된 이슈가 지방선거에 제법 클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지자체별로 뜯어서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합쳐서 보면 그 각 단위당의 유권자 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이 됐을 때 뭐 특례시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름이 붙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장이 되는 광역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일 때보다 훨씬 더 자유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이거 다 주고 싶은 거잖아요. 윤석열 다 지려고 하니까 친위 쿠데타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과감하게 그걸 이양해 준다고 하는데 그걸 자기들이 주장해놓고 마다한다는 게 완전히 모순이죠. 관련해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행정통합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의 대표 공식적으로 회담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아직 뭐 답이 나온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방선거 6월 3일 날 치러지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4군데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떠난 자리 그리고 민주당의 귀책으로 발생한 평택과 또 이제 군산, 김제, 부안 이쪽까지 4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광역단체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하게 되면 4월 30일까지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해서 나가게 되면 또 그 자리가 빌 수가 있으니까 뭐 최대 10곳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뭐 미니 총선이다. 이런 평가들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관심을 받는 몇몇 인물 거론을 좀 해보자면 먼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입니다. 지금 뭐 보니까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갑 얘기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던데 조국 혁신당의 주장은 그거예요.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된 재보궐이니까 민주당은 출마하지 마라. 여기서 민주당 부대변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정치 이게 뭐 아직 교통 정리가 된 건 아니죠?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이분도 정치인이시니까 정치의 용어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되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혹은 민주당원들의 생각이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다 중요한 거지 기계공학적 정치공학적으로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여긴 이래서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좀 출마 전북 군산하고 평택을은 후보 내기로 했던 거 아니었나요? 주말 사이에 민주당이 후보 낸다라는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론되는 인물들이 또 있고 그리고 뭐 후보를 인위적으로 안 내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만약에 중대한 개인적 귀책 사유다 당에 뭐 예를 들면은 중대한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뭐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이랬다면은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이게. 공직선거법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다였죠. 자. 뭐 조국 대표 얘기를 잠시 했고 뭐 몇몇 인물들 중심으로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동훈 뭐 대구부터 시작해서 부산 이렇게 전국을 돈다라는 그 일정을 뭐 공개를 했던데 이번에 출마한다 그래요? 혹시 들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공식화된 걸로 없는 걸로 알고 대구시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구시장 그러니까 광역 단체장이냐 아니면 재보궐 국회의원이냐 또 아직 안 정해진 것 같고 출마를 할 것이냐 그렇지 말 것이냐 이것도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치를 할 것이냐 유명인으로 남을 것이냐도 있죠.
그래요. 뭐 뉴스에는 자꾸 나오는데 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최근에 넘어가죠. 흐름이나 그 측근들 발언을 이렇게 보면 언론에 나와서 하는 그 한 계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아마 재보궐에 출마하는 쪽으로 점점 이렇게 가는 느낌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사실은 지금 안 하면은 사실상 2년을 굶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치인에게 2년이라는 게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아마 그 개파 사람들도 자꾸 등을 떠미는 것도 있을 것 같다.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요 얘기하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개항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었고 여기에 김남준 이제 전 대변인이 됐군요.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의 의지를 가지고 그 대변인직도 지금 사의를 표하고 나왔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이쪽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무죄 판결을 다 받고 나서. 그럼 이 두 사람의 경쟁이 여기서 펼쳐질 것이냐? 예를 들어서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를 하면 또 연수가 비니까 그쪽으로 또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돌던데 들으신 바가 근데 이건 어쨌든 당내에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고 아는 내용이 있냐고요.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당 대변인 계시니까. 알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걸 지금 얘기해 주셔야지 한겨레 TV도 우리도 좀 먹고 삽시다. 아니 그냥 그 두 분 다 신중하게 당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나도 저도 앞에서 할 수 있어요. 대변인님 저도 할 수 있었던 얘기였습니다.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리는 됐다. 정리됐고까지는 아닌 것 같고 개개인의 생각이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그런 느낌. 예, 알겠습니다. 약간 뭐 둘 다 서로 먼저 양보하면은 좀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냥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이렇게 그 탐색전을 벌이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긴 해요. 양보를 하고 싶은데 아니, 서로 양보를 먼저 한다 그럼 조금 또 그런 지금 사실은 제가 거론했던 곳들이 이제 관심의 지역구들이 될 겁니다. 이제 재보궐 선거에 있어서는 그 외에 누군가가 광역단체장 등등을 출마하면서 생기는 빈자리가 생기면 또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나올 텐데 민주당도 뭐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이나 출마하겠다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제법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김병주 의원, 또 서영교 의원, 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출마를 접는 분위기도 또 있더라고요. 실제 접었죠. 예, 접고 또 다른 지역에 출마한다는 설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시간이 조금은 더 지나야지 좀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5선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계양을에서 재보궐 출마가 가능하면 이제 6선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이제 뭐 어찌 보면은 지역 구민에게 자신이 원래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뭐 이미지도 일단 먼저 주는 것이 중요하고 정치적인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다만 두 번째로는 계양을로 일단 옮기지 않고 바로 지역구를 선택하는 것은 뭔가 좀 세련되지 못한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우리 지역민들에게 내가 인사를 하는 내가 어떤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 내가 원래는 계양구로 돌아간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나서 만약에 나중에 당내에서 교통정리가 돼서 박찬대 의원이 시장 후보로 나가고 연수구가 비면 거기에 또 가서 인천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 좀 더 세련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박영식 평론가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나요? 아니요. 네. 얘기해봐요. 그래요? 김남준 대변인 같은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에서 그런 부담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이거 나와가지고 만약에 떨어지면 대통령의 신임과 또 직결되는 거 아니냐.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할 만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이제 민주당 안정지역인 계양을을 김남준 전 대변인에게 양보하는 그림을 주고 연수구 쪽이 오히려 보수세가 원래 강했던 지역이니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거물을 거기에 공천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전략공적 방법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거죠. 아니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 말씀 중에 사실관계 조금 확인해 드리면 계양 같은 경우는 송영길 대표님이랑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닦아내서 그냥 본인들 동네예요. 근데 잠시 비켜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제 거기서 그렇죠? 의원 하시고 하는 동안에 같은 지역 사는 게 부담되니까 좀 용산 쪽으로 좀 전세로 떨어져 나가고 계셨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이사 들어오고 그냥 본인 동네로 다시 가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것도 사모님이 먼저 그냥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과 상의 없이 그냥 내 살던 동네 그냥 일단 간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가신 걸로. 좀 해주지. 통첩 이사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걸 미리 뭐 이렇게 친발로 간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 이웃이 그리워서 이제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좀 다뤄볼 이야기는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에 있었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이 피고인의 1심 선고 왜
그날 생중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기현 판사가 판결문 풀 버전을 읽은 게 아니라 일종의 요약본을 읽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이 판결문에 다 기재해놨습니다라는 얘기를 뭐 한 7, 8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이 나왔는데 이게 뭐 국민 전체에게 공개되는 게 아니라 법조 기자단에만 공개를 했고요. 그마저도 윤석열과 김용현만 실명이 적혀 있고 다 나머지는 익명 처리가 돼 있어요. 이거 이래도 돼요? 저는 전면적으로 특검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역행하는 결정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등장인물이 몇 명인데 익명으로 이렇게 다 처리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재판 자체를 중계하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예. 특검이. 그러면 판결은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국회에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말하는 판결문이라는 건 실명 판결문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해석이죠. 예. 역사적인 재판이기도 하고 예. 거기에 판결문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조연급이어도 이 사람들은 다 역사에 박제돼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익명화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고 당연히 실명화해야 되고 저는 이 내란 판결뿐만이 아니라 원래 그냥 모든 판결은 원칙적으로 실명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어떤 미성년자 범죄라든가 성범죄 뭐 이런 개인의 인격적인 것 그런 부분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전부 실명으로 공개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법조 기조단들한테 난 이게 너무 궁금한 거 뭐라고 설명해놨나 그랬더니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나머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D, 피고인 F. 나중에 가면 Z를 넘어가면 AA, AB, AC 이렇게 그리고 갑니다. 이게 두 글자씩 조어가 등장하더라고. 뭐 AH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나마 생중계에서 이름이 나왔던 선고가 됐던 그 인원들 정도는 대충 내가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 자꾸 읽다 보면 이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막 겹치잖아요. 맞아. 그럼 누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고소당한 걸 해서 띄어도 상대방 뭐 김건희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그걸 뭐 이렇게 이제 익명으로 지어놨단 말이에요. 사실은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저기를 A가 누구고 B가 누구고 알 수 있지만 정말 짜증 나는 거죠. 어차피 국민들에게 다 이미 생중계한 거고 밝혀야 될 이름들인데 말도 안 되는 저 정도의 판결문은요 사실 법원이나 이런 데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다 실명 판결문 받아봐요. 그러겠죠.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찍혀 있는 걸로 받아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이 되고 이제 항소로 이어지게 되면 오늘 내란 특검이 회의를 한다 그래요. 회의 결과에 따라서 항소 여부를 정한다고 하는데 아마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가서 진행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게 알려지게 될 때는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이거. 예. 항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딱 저는 하나예요. 그게 우발적으로 뭐 이틀 전에 뭐를 결심해서 했다. 정말 택도 없는 얘기죠. 수많은 그러면 그동안의 증거나 그 상황들은 도대체 뭐냐. 예. 오히려 저는 사형 선고가 나왔으면 더 특검이 스텝이 꼬일 뻔했어요. 항소를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판결 이후에 있어서 기존 특검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건 판결 결과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에 불복해서라도 항소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하면 민주당의 사법개혁도 스텝이 꼬였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뭔가 동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지기현 판사 영웅되고 그러니까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졌을 텐데 오히려 어찌 보면 지기현 덕에 사법개혁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냥 지기현 판사가 지기현 판사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뭐 1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기현 판사도 오늘부로 북부지법으로 인사이동해서 간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본인 할 일 다 하고 간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 남겨놓은 판결문 내용에 너무 허점이 많고 숨겨놓은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을 바로잡는 그 시간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홧김에 계엄했다 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장동혁 대표 괜히 설레고 있잖아요 지금. 무엇보다 노상원 수첩을 되게 허접한 수첩으로 만들어버린 그 부분도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워낙에 많은 양이 있으니까 이건 저희가 시간 될 때마다 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